네, 저희가 혹시나 해서 이 김기현 대표가 베트남 가족 여행을 갔는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뭐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이미 갔다는 어, 예, 얘기도 있고 아직은 안 갔다는 얘기도 있고 뭐 휴가 중에 일부를 며칠 동안 갔다 온 수도 있을 텐데 만약에 아직 안 갔다면 일정을 좀 바꾸는 걸 제가 권합니다. 네, 지금 베트남 가족 여행 다닐 때가 아닙니다. 김기현 대표. 자, 김성태를 노상강도라 비난한 이재명. 네, 이재명이가 페북에다가 김성태는 노상강도인데 검찰이 경범죄로 봐주기 기소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그러면서 왜 국법법 기소를 안 하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했다는 얘기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서정훈 변호사와 법보다 주목에서도 자세히 다뤄드렸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이는 김성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 왔어요. 그리고 김성태의 모친상 때 이재명이가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했던 것 팩트로 확인이 됐죠. 또 이재명의 모친상 때 모친상 맞나 모르겠네요. 모친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 또 김성태가 조문을 한 것도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영이가 신경변화를 일으킨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화영이 회유가 잘 안 되니까 이 김성태 쪽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선 겁니다. 이렇게 이재명이는 자신에게 협조했던 사람, 자기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불리하게 진술하면 그때부터 맹 비난하고 매도하고 이랬던 것을 습관적으로 해왔습니다. 유동규 보면 대표적으로 아시잖아요.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자 이 김성태에 대한 공격과 김성태를 봐주면서 김성태로 하여금 진술을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하게 만들고 있다고 이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 4명을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거 좌표 찍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좌표 찍은 겁니다. 수원지검의 검사장, 2차장, 형사 6부장, 부부장 이 4명의 실명을 자료로 만들어 공개했어요. 이게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한 검사들에 대한 실명 공개 좌표 찍기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의 수사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총동원하는 것은 범죄의 영역이다. 이화영을 압박하다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김성태로 타깃을 변경한 것인가. 당대표의 범죄 수사 막기 위한 사법방해에 다수당 정치 권력이 총동원돼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에 가깝다. 네, 국민의힘도 논평을 냈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쌍방울의 친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법적 카르텔이 있다고 하는 식의 비난을 한 것을 유상범 수석 대변인이 나서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격했습니다. 지나가는 장삼 이사에게 물어봐라. 쌍방울이 누구랑 관계 있나? 100이면 100 이재명이라 답할 것이다. 쌍방울 그룹사회 이사에는 이재명 캠프 법률지원단장이었던 이태형 등 친명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내용은 쏙 빼놓고 거짓 선동에 나섰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정론일침입니다. 첫 번째 정론일침. 문재인의 선택적 기업. 어제 이정구 실장 이슈 체크에서도 신랄하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자수첩은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30일 페북에다가 열심히 일했고 달라지려 했고 단 한 건도 금품과 관련된 부정비리가 없었던 당시 청와대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기자수첩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문재인의 청와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김모라는 행정관은 고향 친구인 김봉현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라임 관련 내부 문건을 빼돌려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이모라는 행정관은 5천억 원대 피해를 끼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주범의 아내였다. 이자는 옵티머스 관계자 사회이사로 일하다 청와대에 들어온 뒤에 뇌물 수수 의혹으로 입건됐다. 조국이라는 자는 딸 조민의 이 부산대 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이가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혐의로 청탁금지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이가 30년 친구 당선시키기 위해 울산 선거에 개입했다든지 또는 친문 실세와 친한 비리공무원에 대한 감찰 무마가 있었다든지 하는 등등 꼭 금품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건조차 생각하면 국가의 법치 근간을 해쳤던 이런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지낸 자의 말치고는 참으로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단 한 건도 부정비리가 없었다던 청와대. 이 청와대는 문재인의 선택적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청와대인 것 같다. 문재인이는 민주화 이후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첫 번째 정권이다. 이를테면은 좌파가 정권 잡으면 김대중 노무현 10년, 우리 자유파가 정권 잡으면 이명박 박근혜 10년은 버텼는데 이 문재인이는 5년 만에 정권을 내줄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하기 짝이 없는 청와대였는데 아직도 이 문재인이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선택적 기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박국희 기자의 기자 수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검찰의 수사 검사들, 기소 검사들을 좌표 찍는 이 좌파들의 행위야말로 반법치다. 이재명의 그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 4명, 지검장 이하 4명의 검사 실명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 자들은 이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좌표를 찍어서 개딸들한테 조리돌림하고 있습니다. 개딸들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이 4명의 검사들한테 몰려가서 온갖 인격살인에 가까운 문자 폭탄질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법치, 반인권적 좌표찍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좌표찍기를 부활시켜서 광적인 민주당 지지자들로 하여금 검사들에게 인신공격을 가하도록 유도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 전 정권에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에서 횡행했던 이러한 좌표찍기는 명백한 반법치적 반인권적 의도를 가진 행위로 우리 정치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비열한 행동이다. 민주당이 즉시 사법방해를 중지하지 않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는데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의 경고와는 별도로 이렇게 수사검사나 수사하는 수사관 또는 수사경찰을 신원공개하면서 좌표찍기해서 종북주사파 개딸들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 이것은 명백하게 사법기관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폴리스 라인을 침범할 때 엄격하게 법적 대응을 하듯이 이것이야말로 폴리스 라인 이상의 이 수사기관, 수사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협박 아닙니까? 어디 폭력이 꼭 주먹을 휘둘러야 폭력입니까? 언어 폭력도 폭력이고 문자 폭력도 폭력이죠.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폭력
행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엄격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서는 검사들이 공격받았다고 우리가 직접 사법 대응을 하면 이게 마치 뭐 이 보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서 소가리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가기관 그런 거 아닙니다. 명백하게 사법기관에 대한 이 문자 테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을 사주한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수사 검사들 개인이 감내하도록 내버려 둬야 됩니까? 그래놓고 어떻게 소신 있게 수사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사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좌표를 찍어서 문자 폭행, 문자 폭력이죠. 이것을 유도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집단적으로 문자 테러를 가하고 있는 개딸들과 민주당 강경 지지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커넥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원희룡 장관한테 직접 전화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조선일보도 이 문제를 사설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이 사고의 원인은 철근 누락 부실이었습니다. 철근을 이를테면 뭐 지름 3cm 짜리를 20개를 해야 된다. 이게 설계도에 나와 있는데 지름 2cm 짜리를 10개만 한다. 그러면 구조역학상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철근 3cm짜리 20개보다 철근 2cm짜리 10개를 놓으면 그러면 아마 공사비의 한 60% 가까이를 지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결국은 도둑질이에요. 이런 식의 철근 누락 부실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가 LH 발주 아파트를 전수조사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아파트 단지 이름을 다 불러주면 이 아파트들 다 값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파트 값 떨어지는 것보다 그 지역 그 아파트에 사는 여러분들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요. 91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됐습니다. 딴 거보다도 철근 누락은 아주 치명적인 부실 공사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15개 단지 중에 철근 누락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적발됐고 10곳은 이 중에 10곳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중 버티기에 충분한 철근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무자격자 설계사가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5곳은 설계는 제대로 했는데 설계처럼 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미 입주가 완료돼서 주민이 살고 있는 단지도 5곳이나 됩니다. 이게 동이 아닙니다. 단지입니다. 단지. 보통 아파트 단지 그러면은 아파트가 뭐 10동, 20동, 뭐 많을 때는 뭐 50동 이렇게도 들어가잖아요. 그 단지가 전부 이런 부실이라는 거예요.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 부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매년 수십조 원의 공사를 발주하는 LH의 출신들이 다 건설업계에 무슨 이 마케팅 상무니 전문의 하는 식으로 다 취직이 되거든요. LH 출신이면 건설업계에서는 뭐 쌍수 들고 환영이죠. 돈 달라는 대로 주면서 스카우트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LH 출신, LH에서 뭐 무슨 이 본부장 지냈다, 부장 지냈다, 상무 지냈다 하는 사람들 건설회사 간 다음에 얼마 전까지 지 밑에 부하 직원이었던 대리니 과장인이 불러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하면서
로비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자,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2015년에서 2020년 사이 LH가 발주한 설계 용역 수의 계약 537건 중에 297건, 절반이 넘습니다. 297건이 LH 출신을 영입한 47개 업체가 수주했습니다. 거의 뭐 컨베이어 벨트처럼 부패 커넥션이 작동한 겁니다. LH 출신을 영입한 건설업체들이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왔고 LH가 이들 업체의 부실 설계, 부실 감리를 방치해왔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철저한 감사 수사를 통해 LH 이권 카르텔 구조를 밝혀내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 빼돌리고 자재 덜 쓰면서 무리하게 공기 단축하는 게 원가 절감으로 포장되고 이름뿐인 감리로 부실 시공을 눈감아주는 부실과 비리가 여전하다. 건설 현장에 안전불감증, 부패 카르텔을 뿌리뽑지 못한다면 건물이 무너지는 황당한 후진국형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어떤 부실이 있었는지를 전수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LH 발표를 보고, 국토교통부의 발표죠. 보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구나. 철근 전단 보강근이 빠진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15곳 모두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는데, 무량판은 뭐냐면 보가 없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공간이 넓게 확보가 되고 경제성도 뛰어나서 여러 건축물에 폭넓게 쓰이지만, 그러려면 보가 빠지는 대신에 이 기둥이 받치기 때문에 기둥의 철근은 더 강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와 시공을 할 때 각별히 이 기둥의 철근 시공이 중요한데, 국토부 조사 결과를 보면 기초적 구조 단계에서부터, 기초적인 구조 계산 때부터 설계 도면에 제대로 옮기는 과정까지, 그리고 설계 도면에 맞춰서 시공하는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부주의하고 안일한 작업이 이루어져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철근을 빼먹은 15개 단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개 단지가 구조 계산을 아예 누락하거나 계산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설계사 자격을 주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자, 양주 회천에 있는 A15단지. 무량판 기준에 하중 버티기 위한 전단 보강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계산을 아예 누락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154개 무량판 기둥 중에 154개 전부 보강 철근이 빠졌습니다.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양주 회천 A단지입니다. A15단지. 그냥 공중에 떠서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무너진 게 다행이죠. 파주 운정 A34단지. 수서 역세권 A3단지. 파주 운정 3A23단지. 역시 설계계획 변경 과정에서 해당 구간의 구조 계산을 누락하는 바람에 철근이 빠졌어요. 양산 사송 A8단지는 구조 계산 과정에서 보강 철근을 넣어야 하는 범위를 잘못 계산해서 기둥 241개 중에 총 72개의 철근이 누락됐어요. 인천 가정 2 A1단지 철근 크기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참, 이거 어이가 없네. 이게 구조 설계 오류의 원인이 여기저기서 확인이 된 건데, 설계사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근데 왜 이렇게 됐냐? LH가 설계를 발주하면 건축사가 그중에 일부를 구조 설계사에게 하청 주고 구조 설계사가 다시 쪼개서 재하청 주는 식으로 설계 작업이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실력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설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구조 계산을 제대로 해놓고도 현장 배포하는 도면에 옮기는 과정에서 보강 철근이 실수로 누락하는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량판 기둥 123개 가운데 101개에서 철근이 빠진 음성 금석 A 2단지와 302개 기둥 중에 126개가 누락된 남양주 별내 A 25단지 경우 현장 근로자들이 다른 층 도면을 보고 예, 철근을 배건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무량판 기둥은 다른 층 기둥하고 다르잖아요. 더 강하게 보강해야 되는데 다른 층 기둥과 다른 층 설계 보고서 그냥 했대요.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철근 배건을 하는 작업자들 중에 무량판 구조 시공 경험이 적고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데다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서 소통도 원활치 않아서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예,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 아파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제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이 철근 누락과 관련된 최상목 경제수석의 보고를 받고 나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한테 곧바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아파트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페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난 후인 것 같은데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LH가 이권 카르텔의 온상이 된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LH 혁신을 위한 카르텔 척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부터 관행화되었던 담합, 유착 모두가 건설 분야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입니다.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척결해야 국민이 더 안전해집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부실 공사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책임에 합당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 좋은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공포스러운 것은 공포의 전염 아닙니까? 이미 이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내 아파트 안전해? 라고 하는 이 공포로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한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확실히 알려야 되고 부실 공사가 있었던 아파트는 부실 공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안전하니까 그러나 언제까지 확실하게 보강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서 공포가 전염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미 전수조사는 다 끝났다고 하니까 이 전수조사에 기반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최대한 속도를 높여서 보강조사, 보강 작업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기업이 호구인 나라. 모르고 지나갈 때는 뭐 그러려니 했지만 알면 알수록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기업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 완전히 기업이 호갱으로 취급됐던 나라다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선주, 그러니까 배죠, 배. 이 선주협회, 이 선주들이 다 기업들 아닙니까? 이 상황을 보면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잘 안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선주들은요, 그 배에 그게 뭐 외항선이든 뭐 원양어선이든 연근해 어선이든 뭐 여객선이든 어쨌든 선장과 선원들을 고용해서 기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선원의 약 절반 가까이를 외국인 선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45%. 왜 그러냐면요. 이게 너무 험한 일이거든요. 험한 일을 기피하는 우리 사회 분위기 때문에 지금 배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절반 가까이 이제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말이죠. 아주 회개망측한 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주 측과 이 선원 노조 사이에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체결이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인 고용자들을 고용할 때 이 선원 노조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허가할 때마다 돈을 선원 노조가 선주 협회로부터 받아서 챙겨왔다는 겁니다. 자, 좀 자세한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선원 노조가 외국인 선원 고용에 오케이 고용하세요 라고 동의해 주는 대가로 선주 기업이죠. 선주들로부터 외국인 선원을 한 명 고용할 때 그 외국인 선원의 1년치 노조비를 회사로부터 받았어요. 1년치 노조비를 먼저 받았어요. 1년치 노조비를. 선이자 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 달짜리 떼는 것도 아니에요. 1년치 노조비를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지 비용이라고, 이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복지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것도 따로 받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제 밝혀진 건데, 그래서 이런 협약이 체결된 게 2007년이고 작년까지 16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선원 노조가 선주들로부터 받아서 챙긴 돈이 모두 얼마냐? 1,500억입니다. 1,500억입니다. 이거 2007년이면 노무현 정권 말기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에 시작됐기 때문에 2007년 노무현이가 이것도 막판에 선심 쓰듯이 아마 갖다 던져주고 간 것 같아요. 노무현이가 국회의원 할 때 이 선원 노조, 해운 노조로부터 부산에서 국회의원 할 때 도움을 엄청 받았거든요. 그 지역구가 그쪽이어가지고 동구, 부산 동구, 그 부산항이 있는 쪽, 항만 하역 노동자들, 이 노조의 도움을 엄청 받았거든요. 아마 집단에는 은혜 갚아준다 생각하고 갖다 던져주고 간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어떤 이런 황당한 협약이 맺어졌는지 진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협약이 맺어졌냐? 선주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노조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조 의견서. 그러니까 노조 의견서, 노조가 이 사람 고용해도 좋아요라는 의견이 있어야 고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고용 못 한다는 거예요. 해수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해수부 장관 했어요. 저는 이거 노무현 게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해수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지침을 활용해서 선주로부터 돈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권익위가 16년 만에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없이 해수부가 임의로 만든 거예요. 16년 동안 1,500억 원이나 돈을 가져갔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해수부가 임의로 만든 이 협약 하나 때문에 이렇게 돈을 가져간 겁니다. 권익위원회는 선원 노조와 일부 선주단체 그리고 해수부 간에 외국인 선원 고용을 둘러싼 담합이 있다고 보고 해수부의 제도 개선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근로자를 어느 분야에 몇 명을 고용하느냐, 이것은 정부가 결정해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매년 각 산업에 외국인 근로자 몇 명 고용할지를 결정하는데, 그런데 이 외국인 선원만은 그동안 예외였던 거예요. 20톤 이상 선박에 타는 외국인 선원 고용은 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한국원양어선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운협회, 수협중앙회 등 선주 대표단체들이 선원노조들과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온 겁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해수부가 어떤 지침을 갖고 있었냐, 선주가 외국인 선원 고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원 노조로부터 의견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선원 모두 5만 9천, 한 6만 명 중에서 2만 7천 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주들은 이 선원 노조의 의견서를 받아서 외국인 선원을 배에 태우지 않으면 배를 띄울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한국노총산하,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선원노련, 그리고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 원양노조, 이 두 노조가, 한노총 산하의 이 두 노조가 사실상 외국인 선원 고용을 좌지우지하면서 선주들로부터 돈을 뜯어왔다는 거예요. 선원노조는 2007년부터 선주들과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외국인 선원 1인당 일정 금액 노조비와 복지기금을 선주들로부터 받기 시작했어요. 외국인 선원의 1년치 노조비, 그리고 미리 받는 방식으로 이걸 받아서 외국인 선원이 한 2달 하다가 그만둬도 이미 1년치 노조비를 받았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선납 금액이 어떻게 되냐. 외국인 선원 1인당 원양어선의 경우에는 21만 원, 여객성 내항선은 60만 원, 연근해 어선은 96만 원, 외항선은 120만 원씩 엄청난 돈을 뜯겨왔던 겁니다. 선원 노조가 받은 의견서 도장값, 의견서 도장 딱 찍어주는 이 의견서 도장값 16년간 1,500억 원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돈이 그런데 외국인 선원들을 위해서 쓰여졌냐? 천만에요. 권익위가 이 일부 복지기금 지출 내역을 분석을 해보니까 선원노련이 21년에 지출한 14억 가운데 복지비 14억 가운데 외국인 선원을 위한 지출은 딱 900만 원 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돈은 한국인 선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노조 운영비 등으로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상당수 복지기금은 회계 자체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는 해수부에 법령을 개정해서 정부가 외국인 선원 도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고 노조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만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절차를 고치라, 이렇게 권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기금은 노조가 아니라 선원복지 전담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지출 내역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걸 지난 16년 동안 완전히 사각지대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 될 때부터 이 해운 관련 노조로부터 도움을 엄청 받았다고 생각하는 노무현이가 대통령 되고 마지막 임기 마칠 무렵에 이런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사실관계 진상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정황으로 미뤄볼 때 이게 노무현 게이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냥 공고로 끝낼 게 아니라 수사해야 됩니다. 16년 전에 어떻게 이런 황당한 협약이 해수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그냥 놔두면 대한민국은 기업이 호구되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문정부의 적폐 수사를 전면 수사하라.
정말 억울한 일을 지난 6년여 동안 많은 분들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억울한 한을 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기사에는 그 홈앤쇼핑의 대표였던 분이 수사를 오랫동안 받다가 완전히 무혐의가 됐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가 높아서 결국 암으로 사망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현명관 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회장을 지냈던,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마사 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게 마사 회장을 지냈으니까 그 정유라, 최소은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불법 지원으로 이게 비화가 되면서 공격을 받기 시작해서 마사회 자체 감사를 3회 받았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았고, 농식품부, 이게 말이니까 농식품부 산하기관입니다. 농식품부 감사를 2번 받았고, 감사원 감사를 2번 받았습니다. 감사만 몇 번 받은 겁니까? 감사만 7번 받았어요. 이게 공무원들은요, 차라리 검찰 수사가 낫지 감사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만 들여다봅니다. 별건 수사라는 나쁜 관행은 뭐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혐의를 받으면 그 혐의와 관련해서만 수사를 받고, 압수수색을 당해도 그 혐의와 관련된 자리만 압수수색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나 또는 상급 기관의 감사는 전부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은 차라리 검찰 수사받지 내가 감사는 못 받겠다 이런 데는데, 현명관 회장은 이런 감사를 감사원 감사 2번, 농식품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감사 2번, 마사의 자체 감사 3번,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1번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10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도 받았어요. 재판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마사의 직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또 부하의 이 극단적 선택에 충격을 받은 한 간부는 결국 지병이 악화돼서 세상을 떠났어요. 작년 11월에 이 모든 사건이 다 종결됐는데 현명관 회장은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별세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습니다. 확인 좀 해보세요. 혹시 살아있는 분을 제가 별세했다고 그럴 안 되니까.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을 준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문건 흔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몰아세워서 결과적으로 기무사를 해편해버렸죠. 그때 기무사 참모장 등 3명이 기소돼서 재판받았는데 모두 무죄 선고받았어요. 이거 외국에 나갔던 문재인이가 합동수사본부 구성하라고 외국에서 갑자기 지시를 해가지고 이 합동수사단이 독립수사단이죠. 105일 동안 국방부, 육군본부, 대통령기록관 90곳을 압수수색했고 204명을 조사했지만 범죄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어요. 박찬주 대장 공감병 갑질했다. 이거 다 무죄 나왔습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결국 세월호 유가족 사찰 수사받다가 모욕을 이기지 못하고 투신했어요.
이런 일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제가 입증할 수는 없어요. 이런 수사를 받고 정말 억울하게 감찰받고 하다가 그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돼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인과관계를 제가 의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없지만 사리에 비춰볼 때 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이 그야말로 이 선무당 칼춤 추듯이 휘두른 이 적폐청산의 칼에 쓰러진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근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당연히 그동안 갖고 있던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도 받고 그리고 평생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 명성과 평판도 다 날아갔어요. 그 가족들이 받은 피해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몰아세워서 죽음으로 몰고 인격을 파탄시키고 그 가족들, 수많은 가족들을 한많은 세월 살게 만들었던 이자는 지금 양산에서 책방하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웃는 얼굴로 나와서 국민들 부하 올리고 있어요. 이 사태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까, 여러분? 이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최소한.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의 10분의 1이라도 풀어드려야 되잖아요. 명예회복 시켜줘야 되잖아요.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저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이 사법 권력을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정치보복하고 우리 자유파를 몰살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사법 권력의 심각한 정치적 오염이 벌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회복시켜주고 그동안 받았던 고통의 10분의 1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가가 배상해줘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이렇게 심각하게 사법 권력을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오염시킨 그 주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한 사법 바로 세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든 경찰이든 재판부든 다 이거 공모했던 자들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이른바 문재인 종북 주사파들이 강행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그리고 그 적폐청산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문재인 이하 책임자들에 대한 엄격한 사법 처리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마지막 정론 일침입니다. 건설 카르텔 청문을 통해 실체를 밝혀요. 제가 어제 연합뉴스TV에서 이 문제 다루면서 이 문제야말로 여야가 정쟁을 넘어서 이런 걸 청문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 관련자는 우리 국민, 잠재적으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된다. 우리 국민들이 다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거나 60%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입주를 했거나 입주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분들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또 부실 시공이 되어 있는
이 아파트들에 대한 전면적인 보강이 이루어지려면 이거 원인 진단에서부터 처방에 이르기까지 정말 투명하게, 그리고 국회는 바로 이런 사안의 경우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안에야말로 청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보통은 말이죠, 우리 자유파 집권 세력에서는 청문하자고 안 해요. 청문은 저 야당이나 종북 주사파들이 여당을 공격하거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려고 쓰는 수단이죠. 이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청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뜻밖에도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더불어민주당 쪽 패널이 청문 가면 괜히 정쟁으로 전락할지 모르니까 국토부가 조용히 조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가 국민적 관심이 되고 또 청문을 통해서 그동안의 이 건설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는 것을 엄청 두려워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다룹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 때문이라고 규정을 했다면, 집권당은 당연히 이 건설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그리고 보강 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당은 특히 부실 시공의 시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예전에 그 삼풍백화점도 이 무량판 시공 때문에 이제 무너졌고, 그 이후에 그래서 이 무량판 시공이 거의 자취를 감췄다가 2017년 문재인이 종북 주사파가 정권 잡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보편화됐어요. 그때 그래서 실제로 LH의 무량판 주차장 철근 누락이 발생한 15개 단지 가운데 12개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국토부 장관했던 변창흠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LH 사장일 때 승인과 착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변창흠이가 무량판 철근 누락의 주범인 셈이죠. 주 책임자인 셈이죠. 따라서 당시 책임자였던 변창흠, 그리고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정책실장 김수현, 이런 자들에 대한 입장 표명 또는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국 수석 대변인은 김현미, 문재인 정권에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을 준 이들을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서도 느꼈습니다만 국정조사에 대해서 엄청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를 지금 역공을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국토부 내에서 전관 예우가 행해지면서 국토부 공무원이 LH공사라고 하고 LH공사의 임원이 다시 민간 시행사나 감리회사로 가고 전관 예우가 행해지면서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상황이라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를 손봐야 한다. 국정조사를 민주당이 안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전국적 이슈가 돼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더불어민주당이 언제까지나 도망갈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안에 뜨는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분명한 이 가이드라인과 설명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서 발표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희생양 되고 싶지 않다. 희생양 되고 싶지 않다. 네, 김성태가 옥중 서신을 공개했습니다. 쌍방울의 김성태입니다. 제가 뭐 논평하기보다 이 쌍방울의 김성태가 감옥에서 억울해서도 눈물 흘리고 한스러워서도 눈물 흘리면서 쓴 이 편지 요지를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성태의 옥중 편지입니다. 제목은 더 이상 정치권의 희생양, 정쟁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쌍방울그룹 전 회장 김성태입니다. 진실이 호도되고 본인과 회사가 정치권의 희생양이 되어가는 작금의 사태를 보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와 쌍방울그룹이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되는 현실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제가 재판받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그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와 제 가족은 또 쌍방울그룹의 임직원 18명이 기소되고 이 중에 11명이 구속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무려 9개 항목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최근에도 추가 기소를 당했고 검찰이 범죄 사실로 특정한 횡령 혐의 액수도 총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는 물론이고 임원부터 일반 평사원까지 여러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을 검찰에서 저와 회사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 재산 전부가 추징, 보전 등으로 동결되었고 쌍방울그룹의 지주사격인 회사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사법 리스크로 인해 사라진 계열사들의 시가총액까지 더하면 저와 회사가 입은 손실은 가히 천문학적 액수라 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노상강도인데 왜 경범죄로 처벌하냐, 이거 이재명이가 엊그제 한 말입니다. 일부 정치인은 저를 노상강도에 비유하고 깡패라고 표현하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렴치 한으로 몰았습니다. 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쓴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노상강도도 깡패도 아닐 뿐더러 한 기업의 수장이었고 사사로이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노상강도 이런 표현은 저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치욕입니다. 저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으며 현재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으며 지은 죄가 있다면 달게 받을 것입니다. 다만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기업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이 저와 경기도 대북 사업에 함께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단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후원한 이력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후원했던 정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저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며 하루빨리
정상화된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다시 마음 놓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서 눈물로 쓴 편지.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그 주범에 해당되는 사람이 쓴 편지이므로 감안해서 들어야 될 부분들은 감안해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신이 그동안 후원해 준 정당으로부터도 버림받고 있고 노상강도로 비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다는 대목, 그리고 법정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유무죄 여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 부분은 향후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에 대한 김성태의 태도가 어떠할 것인가를 예상케 해주는 대목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돼서 제가 김성태의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간첩 피고인 재판 지연 대책이 추진됩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주장한 사안인데요. 이게 특히 간첩 혐의자들의 재판에서 이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주로 내세워가지고 온갖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해서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그냥 풀려나와서 다시 간첩질을 하는 이런 종북주사파 김정은 집단의 재판 전술에 그동안 대책 없이 휘말려왔던 이 사안을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상하고 있는 이 대책은 이런 겁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 신청으로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공판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뭐 국민재판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 달간 심의해야 되고, 뭐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뭐 한 달간 재판이 중지되고, 이것들은 이자들의 구속기간에 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해보라. 그렇게 되면 이자들은 이런 재판 지연 전술을 쓰면 쓸수록 감옥에 더 오래 있게 되는 거죠. 그거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피고인 질병, 피고인이 아파서 뭐 병원에 나갔다. 그런데 6개월간 입원 가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럼 풀어줍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구속기간에 산정하지 않거든요.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참여재판 신청이라든지 위헌 심판 신청, 이런 걸로 인해서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도 구속기간에 산정하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구속기간 자체는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이거는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되니까 구속기간은 여전히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연전술 써봐라. 그거는 구속기간에 산정시키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더 오래 있게 되고, 그러나 재판과 구속기간 6개월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불구속 재판 원칙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좌파, 특히 간첩 혐의자들의 재판 지연 전술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부가 이런 수준으로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다. 그리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숙박시설을 가족 펜션처럼 예,
저 국립공원마다 저 휴양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힐링센터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이를테면 이번에 문제된 생태탐방원 이름의 이런 좋은 숙소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피톤치드 팍팍 뿜어져 나오는 깊은 산속에 그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멋진 숙박시설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힐링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겁니다. 너무 인기가 좋아서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서 예약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거는 이 예약 과정에서 잡음이 그동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100% 인터넷 예약으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누가 뭐 이른바 백 써서 어떻게든 좀 이런 거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펜션, 이 국립공원 숙박시설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예비 숙소를 한 채씩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비 숙소가 가장 그 넓기도 하고 아주 그 럭셔리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를 이 국립공원 공단 직원들이 자기네 가족 펜션처럼 그동안 이용을 해 오다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걸렸어요.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운영 중인 국립공원공단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이 운영 중인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에서 예비로 보유하고 있는 객실을 소속 직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조사를 해봤더니 생태탐방원 5곳에서 14차례에 걸쳐서 공단 직원과 그 가족들이 예비 객실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립공원 어떤 데냐면요. 북한산, 지리산, 소백산 이 9곳의 생태탐방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장소인데 공단은 이 생태탐방원마다 15개에서 30개 정도의 객실을 갖춰놓고 일반 시민들한테 이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투숙하려면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되고 1박에 최대 13만 원 정도 되니까 이 휴가철에 13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요금이 아니잖아요. 또 제가 한번 둘러본 적이 있어요. 네, 이거 뭐 정말 쾌적한 그 환경을 생각하면 누구나 다 한 번 정도는 묵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공단은 이 강 생태탐방원에 예비객실을 한 채씩 두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펜션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옆에 계곡물이 흘러가고 막 이렇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일반 객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데 이 예비 객실은 8인용 독채 한옥. 각 생태탐방원의 객실 가운데 가장 크고 좋은 시설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 공단 직원들이 직원 가족용 무료 펜션처럼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곳곳에 이 곰팡이 같은 이 독버섯 같은 이 기생충들이 정말 서식 안 하는 데가 없네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를 또 놓치나. 제가 웬만하면은 날도 더운데 국민의힘에 뭐 별로 비판하고 싶지가 않은데 참 내가 이건 제가 안 짚을 수가 없네요. 자,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어저께입니까? 김남국이가 코인 거래를 한 내역을 쭉 보니까 지 어머니 이름으로 뭐 거래한 것도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이 아니라 뭐 이 가족들이 다 동원돼서 이 가상화폐 거래를 했는지 투기를 했는지 아니면 이름 빌려서 차명으로 했는지 하여튼 이런 일들이 확인이 됐잖아요. 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암호화폐, 가상자산의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돼야 되거든요.
아, 내 거 봐도 된다. 그래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본인들은 다 하겠다고 동의서를 냈는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은 제외하고 본인만 하자. 이렇게 제출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저도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남국이 본인에 대해서만 조사하고 김남국이의 어머니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말자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김남국의 어머니가 어머니 이름으로 투자된 거는 모르고 지나갈 뻔한 거죠. 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석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도록 한 동의서를 공유했고 이 동의서가 한 100명 정도가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회가 5월 25일 날 두 달 전입니다.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 내역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됐고 그 결의안에 따라서 지금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되고 있는 것인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빼자고 하는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한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익위가 보낸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 동의서가 원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것들도 갑론을박 중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설사 과정에서 뭐 가족이나 뭐 배우자가 이런 거래를 한 것이 드러나서 타격을 받을 땐 받더라도 아니 이게 코인게이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저 더불어민주당 저쪽이 지금 주 범위고 압도적으로 많은 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걸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코인 거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을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집권 세력이었던 자들이 거래를 해도 10배 이상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설사 그 과정에서 불이의 일격을 소속 의원이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조건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인게이트라고 우리가 그동안 공격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본인만 합시다 해도 무슨 소리야. 차명거래 의혹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석 다 하자. 국민의힘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먼저 서둘러서 본인만 동의서를 제출하자. 직계존비석 배우자든 빼자. 이렇게 엉뚱하게 치고 나옵니까? 제 제목을 뭐라고 붙였죠? 아, 이 절호의 기회를 또 놓치나 국민의힘. 아, 정말 국민의힘 갖고 뭐 못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감각들이 없나? 당장 우파 성향의 경실련 또 저 종북주사파 핵심인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낸 줄 아세요? 국회의원 본인만으로 조사 대상 한정한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바로 공격받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야 뭐 본인만 하면 됐지 뭐 가족관리 해야 되나 갑론을박 할 때 국민의힘이 눈 질끈 감고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석 다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버리면 경실련이나 참여연대가 국민의힘 지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민심을 얻고 가야지. 그 과정에서 한두 명 뭐 유탄 맞아서 쓰러지는 국회의원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뭘 여기서 참 우리 한국 축구 옛날에는 말이죠. 손흥민이 나오기 전에 꼭 문전철이 미숙으로 어떻게 저 골키퍼도 저
없는 빈 골대를 똥볼 차갖고서 그냥 허망하게 날린 경우들이 있잖아요. 딱 그 모양입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양평괴담 가짜뉴스 해부. 예, 교통부가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서 밝혔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결론부터 말하면 이 의혹은 가짜뉴스다.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와 달리 2023년 5월 타당성 조사에서 왜 대안 노선이 공개됐는지를 따져보겠다. 전문가들은 대안 노선이 예타 노선보다 가성비가 좋다고 판단했다. 교통환경 주민사회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설계사들은 대안을 검토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도 예타 노선의 양평 분기점 위치, 환경 훼손 등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 지적이 있었다. 예타 다음 절차인 타당성 조사에서 엔지니어가 현지조사, 관계기관 협의, 교통량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대안 노선이 제시됐다. 근거는 다음과 같아. 1. 교통 처리량이 40% 이상 높고 상습 정체인 6번 국도와 88번 지방도의 교통 정체 해소에 효과적이다. 2. 예타안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많이 관통하고 10km 이상 대형 한강 교량이 필요한 등 환경 훼손이 큰 반면에 대안은 한강을 건너지 않아도 제2 수도권 순환도로와 연결될 수 있다. 3. 예타 노선이 마을 공동체를 훼손하고 지역 수건인 나들목이 없는 반면에 대안은 주거지 저촉이 거의 없고 IC 설치가 가능하다. 대안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예타 노선과 대안 노선을 후보로 주민 설명회, 환경 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대안 노선에서 시종점이 바뀐 경우는 24개 고속도로 사업 중 14개가 그랬다. 예타는 큰 틀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본타는 공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 노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용역비도 예타 용역비에 비해서 본 타당성 검사는 용역비 자체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 대안 노선과 중부 내륙 고속도로 JCT 근처 특정 토지주가 특혜를 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JCT는 도로끼리 만나는 곳이라 차량 진출입이 되지 않고 따라서 소음과 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하는 혐오 시설이다. 따라서 분기점에 있는 땅이 특혜를 받는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예타 노선대로 추진하자고 주장하려면 2조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타 노선이 왜 대안 노선보다 좋은지 합리적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국민에게 이로운 제안이면 정부가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루빨리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이 공학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고속도로 통과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또 그와 관련된 종북 주사파들의 괴담 유포에 대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네, 정론일침 마지막 꼭지는 제가 내일 다루겠습니다. 정론일침 여기서 마무리하고 고성국 칼럼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잼버리 대회가 폭염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열 질환자가 한 400여 명 가까이 아직 그 중환자나 사망자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잼버리 대회는 조직위원회 세계 잼버리 본부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조직위원회와 그리고 전라북도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북도의 전라북도 도의회
도의회 중에서도 특히 행정자치위원회가 이 잼버리 대회의 주관 상임위원회인데, 이 도의회 의원, 물론 당연히 전라북도 도의회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 주무위원회 위원인 이 도위원 연모라고 하는 자가 이런 주장을 대놓고 했습니다. 잼버리 대회장 출입 절차가 번잡해서 살짝 발만 찍고 돌아왔다. 주간부처인 전라북도를 감시감독하는 주무위원회의 위원회예요. 전라북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연모라는 도의원. 출입 절차가 번잡해서 살짝 발만 찍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뭐 언론들이 자꾸 폭염 걱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감내할 만한 상황이다. 저녁에는 약간 습하지만 바람도 불었다. 최신식 화장실마다 에어컨 시설이 구비돼 있었다. 잼버리는 피서가 아니다. 개인당 150만 원 참가비를 내고 머나먼 이국에서 비싼 비행기 타가며 고생 사서 하려는 고난 극복의 체험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청년들이다. 청소년들이다.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자란 데다 야영 경험이 부족하다. 참가비마저 무료니 잼버리 목적과 가치를 제대로 몰라 불평불만이 많다. 이 제정신입니까? 온열 질환자가 400명 가까이 난 진행이 엉망인 이 잼버리 대회를 두고 주간 부처인 전라북도를 감독해야 될 도의회 행안위 소속의 도의원이 이런 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뭐 중환자나 사망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게 사람 일들 아닙니까? 더구나 4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이 폭염에 그늘도 거의 없는 이 새만금에 지금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걱정들이 많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서 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이게 청소년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 장관도 공동조직위원장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공동조직위원장인데, 공동조직위원장이나 실제로 실무 책임은 전라북도가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덕수 총리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잼버리 대회 현장에 상주해라. 안 되겠다. 저 전라북도에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 중앙부처가 직접 지금부터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서 지원해 줄 테니 현장에 상주하면서 남은 잼버리 대회 관리에 진두지휘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한덕수 총리는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새만금 현장에 급파해서 대회 운영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민노총이 말이죠, 갑자기 이게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게 6년간 준비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6년 동안, 5년 동안에 내내 준비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준비 주간 부처는 전라북도입니다. 예산은 1,000억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고 보니까 대회 준비가 아주 형편없이 됐고 엉망인 거예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민노총 전북본부의 성명은 이렇습니다. 행사가 시작된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400명 이상의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예견된 참사다. 현재 잼버리 야영장 부지는 바다를 메운 간척지로 나무 한 그루 그늘 한 점 없는 데다가 바다를 급히 메운 땅이라 습도는 높고 모기와 날벌레가 극성인 땅이다. 새만금 잼버리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그 정치적 이속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새만금 잼버리 행사를 빌미 삼아 새만금 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켰다. 자신들이 저지른 짓에는 눈 감고 양평고속도로 예타 조사에 종점이 변경된 것을 문제 삼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의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노총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정도로 이 잼버리 대회가 문제가 많은 것이 지금 속속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중앙부처가 지금이라도 나서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여가부 장관을 상주시키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긴급 현장 투입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만, 동시에 민노총이 이 정도로 입장 표명을 할 만큼 이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에 수많은 의혹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잼버리 역사상 최대 규모인 4만여 명이 모인 데다가 6년간 준비했습니다.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야영지는 농업용지로 조성돼 여러 차례 침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배수 공사를 했으니까 괜찮다고 했지만 제대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실한 샤워 시설에 부족한 화장실,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야 이거 우리 오징어 게임에 온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생존 게임에 몰려버린 4만여 명의 청소년들입니다. 조직위원회나 전라북도가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조직위원회나 전라북도가 지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능해서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중앙부처가 나서야 되겠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30억 긴급 지원하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현장 상주하고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현장에 급파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 던집니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잼버리 준비와 관련해서 6년간 준비를 했다는데 그 준비 기간은 전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였는데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잼버리 대회 운영 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한 가지 질문 더 있습니다. 1,000억 넘는 예산은 도대체 어디 간 건가? 1,000억 넘는 예산이 도대체 어디 간 건가? 1,000억이 작은 돈입니까? 1,000억 넘는 예산을 썼는데도 부실한 샤워 시설에 부족한 화장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 급한 대로 한덕수 총리가 주관해서 행안부, 여가부, 국무총리실 또 경찰에서 어떤 형태로든 긴급 대응을 해서 더 이상의 사건 사고 없이 일단 잼버리 대회를 무사히 마무리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지난 6년간 특히 문재인 종북 주사파 5년 동안에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1,000억 넘는 예산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이 점 관련해서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도 이 잼버리 대회는 아마도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행안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의 여가부, 그리고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와 있을 거예요.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주요 책임자들도 전부 종북 주사파들로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이 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네, 묻지마 칼 사건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림역도 그렇고 이 서현역, 이거 AK 백화점입니까? AK 플라자? 뭐 제가 이 지역은 잘 모릅니다만 이 분당 이 지역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이동
행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번화가였다고 합니다. 특히 퇴근길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을 것이고요. 이자가 차로 그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인도를 덮쳐서 5명이 다쳤고, 그중에 심정지 상태의 중상자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려서 한 5, 60cm 정도 되는 흉기를 휘둘러서 닥치는 대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냥 걸리는 대로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이 A라는 이 범인은 키가 175cm에서 180cm의 건장한 체격이었다고 하니까 흉기가 없었더라도 아마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5, 60cm 정도 되는 흉기를 휘두르면서 그걸 했으니까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맞서서 싸워서 제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자의 그 행색이 검은 후드티 뒤집어 쓰고 뭐 모자 거꾸로 쓰고 뭐 마스크하고 선글라스 쓰고 완전히 어디 외국의 그 살인마 다루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차림으로 뛰어들었고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피해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이었다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압이 가능했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피하다가 다치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윤희건 경찰청장은 서현역의 묻지마 흉기 난동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의 테러 행위다, 가능한 처벌 규정 최대한 적용하겠다, 이러한 범죄가 빈발할 수 있으므로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구성원 전체가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시민들이 이 사안, 그리고 이게 막 동영상으로 벌써 많이 돌아지 않습니까? 이걸 잠깐이라도 본 분들은 이 공포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이 겁날 정도라고들 합니다. 그건 너무나 저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심각한 것은요, 이 모방범죄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오리역, 잠실역 이렇게 SNS에 살인 예고하는 글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림역의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후 서현역에서 같은 범행이 발생하기까지 비슷한 범행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만 모두 10건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서울 잠실역, 경기 분당에 있는 오리역, 서현역 등의 범행을 또 저지르겠다, 이런 예고글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내일 아침 잠실역에서 20명 죽일 거다, 이런 제목의 글에 과연 너 따위가 나의 칼부림을 막을 수 있을까? 이 예고글은 지금 삭제된 상태입니다만, 오리역 살인 예고글은 이렇습니다. 4일 금요일 오후 6시, 오늘 오후 6시입니다. 10시 사이에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하겠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 없고 최대한 많은 사람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 왜 오리역이냐?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전 여자친구를 가리키면서 너가 아는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살인 예고글 올라와 있습니다. 또 서현역 금요일 한남들 20명 찌르러 간다, 흉기 사진 올리면서. 경찰은 최초 글 작성자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고 오리역 서현역 일대에 기동대 순찰차 배치했습니다. 모방 범죄 건이 총 10건으로 접수됐고 그중에 2건은 검거됐고 8건은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전담 대응팀을 꾸려서 신림역 살인예고 게시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서현역에서 칼부림한 이자는 피해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같은 종류의 사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경기도 김포에 새벽 시간에 흉기를 들고 주택가 돌아다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은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보고 범칙금만 부과하고 방면했다고 합니다. 이 김포에 새벽에 흉기 들고 돌아다니던, 주택가 돌아다니던 이 사람은 호기심에 아버지 낚시칼을 들고 나왔다,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고, 그리고 경찰은 이 사람을 흉기 은닉과 휴대 혐의로 8만 원의 범칙금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8만 원. 경찰 관계자는 이 사람이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이 사람의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해 관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 경찰에게 법 체계를 넘어서서 진압하라 그러면 과잉 진압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이를테면 김포의 이 A씨라든지 이런 사람들 개인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극히 자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가 아니고 예컨대 이런 그 묻지마 살인이나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이런 나라들을 보면, 만약에 새벽에 이 사람이 꼭 그런 흉악범죄자이거나 테러범죄가 아니더라도요, 새벽에 흉기를 들고 골목길을 돌아다니는 것을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했다.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미국 경찰. 일단 총권에 들 거예요. 그리고 포위해서 칼 내려놓으라고 할 겁니다. 경고를 하는데 칼 내려놔라. 한 번 해서 안 되고 두 번 해서 안 되고 세 번 해서 안 되면 아마도 발포할 겁니다. 이게 8만 원 범칙금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법체계상 아마 이런 처벌밖에 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지금 도처에서 이런 묻지마 흉기 휘두르는, 또 모방 범죄 이런 것들이 지금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8만 원 범칙금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우리의 이 대응 체계와 법 체계가 있다면, 그럼 이거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우선 저는 경찰의 대응 체계, 현행 실정법 하에서도 경찰의 대응 체계가 좀 더 정교해지고 좀 더 강력하게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는 그동안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별로 매뉴얼도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거 빨리 정비해서 윤희근 청장이 얘기한 대로 이게 사실상의 무작위 대중에 대한 테러 행위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경찰의 매뉴얼들이 신속하게 재정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범죄와 관련해서 지금의 우리 실정법으로 어쩌지 못하고 벌금도 아니고 범칙금으로 끝내야 될 이런 우리 실정법 체계에 허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행안부 차원에서 정부 입법을 통해서라도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서현역이라든지 신림역 같은 데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15만 경찰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다중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대한 묻지마 범죄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이 빨리 갖춰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필요하면 경찰력을 보강해서라도 적어도 우리 국민이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치안은, 어떻게 새벽 1~2시에도 이렇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다니면서 편안하게 혼자서, 그것도 여성 혼자서
귀가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치안 안전한 나라라고 하는 이런 그 이미지, 국가 이미지도 많이 퇴색됐고, 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이런 돌발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들, 희생자들이 지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맞춘 경찰력의 재배치, 그리고 매뉴얼의 재정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체계의 신속한 정비, 이런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립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직결 심판은 국민 권리를 무시해도 되나? 직결 심판은 국민 권리를 무시해도 되나? 이게 이제 대구의 달서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차를 운전하던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정지 신호가 들어와서 횡단보도 맨 앞에 섰어요. 섰는데 이제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주행 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요즘은 신호가 바뀔 거라고 예상하고 먼저 출발하는 운전자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신호 바뀐 다음에 출발합니다. 이분도, 이 운전자도 주행 신호가 들어와서, 파란불이 들어와서 신호가 바뀌고 나서 2초 후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기억하냐? 그게 아니고 블랙박스에 다 나오니까. 2초 후에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옆쪽 후방에서, 이 차의 뒤쪽에서 달려온 보행자가 부딪힌 거예요. 신호가 끊어졌는데 이 보행자가 건너가려고 했는지 오다가 이 차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차와 사람이 부딪혀 버린 것 아닙니까? 뭐 다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직결심판에 회부가 됐습니다. 직결심판. 그러니까 판사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자는 신호 떨어지고 2초 정도 있다가 출발을 했는데 사람이 와서 부딪혔는데 나더러 잘못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해서 직결심판 받으러 재판장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블랙박스 한 번만 보고 판결해 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블랙박스 한 번만 보고 판결해 주세요. 그런데 판사의 대답은 이랬답니다. 여기 서류에 다 있으니까 안 봐도 됩니다. 10만 원 벌금합니다. 땅. 판사가 그렇게 딱 때리면서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세요. 이 운전자는 정식재판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일종의 무기력 상태, 뭐 이런 상태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10만 원 내고 말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직결심판 내용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소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정말 공분하게 됐다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36초짜리 블랙박스 영상 한 번만 봐달라. 네, 그걸 거절한 것 아닙니까? 자료에 다 있다고. 그러면서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하라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도 안 보고 판결한다는 게 말이 되냐? 36초도 시간이 없냐?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이게 논란이 되자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이게 직결심판이라고 하는 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일일이 다 훑어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랬어요. 이것도 심판이에요. 판사 앞에서 하는 심판인데 아무리 신속 효율이라 하더라도 신속 효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의 아닙니까? 재판을 신속하게 할까요? 정의롭게 할까요?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국민 여러분. 재판은 신속하게 해야 됩니까? 정의롭게 해야 됩니까? 재판은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까? 정의롭게 해야 됩니까? 재판에 제자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판사한답시고 이러고들 있는 것 같아요. 직결심판은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가 심리하는 약식 재판이지만 약식이지만 재판이에요. 유죄가 나더라도 전과 기록이 안 남는다 그러는데 전과 기록 안 나오면 이렇게 때려도 돼요? 소송 비용도 없어서 피고 측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그러는데 일단 법정에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피해입니다.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불복해요. 자, 10만 원 때렸다. 블랙박스도 안 보고 10만 원 때렸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그래, 정식 재판으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야죠. 정식 재판 1심 6개월 걸리죠. 이게 6개월 만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어요. 시간은 법원에 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판사야 정식 재판이든 직결심판이든 지는 어차피 재판부에 법원에 출근해야 되니까 억울하면 정식 재판 하세요 하고 때려버릴 수 있지만 그걸 당하는 국민들이 갖게 될 그 고통과 비용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서부지원 관계자는 이럽니다. 당연히 모든 재판을 다 충실하게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면 좋겠지만이 아니지. 의무지 충실하게 하는 것이. 이것들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판사는 대한민국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사는 자들인가. 그것들 받는 월급은 국민 세금 아니야? 재판을 충실하게 하면 좋겠지만이 아니라 무조건 충실하게 해야지. 재판이라면. 판사가 두드리는 거라면. 그리고 전국 어느 적결 재판에서나 교통사고 블랙박스 다 보고 재판하는 곳은 없다 그랬는데 그럼 잘못된 거네. 적어도 피고인이 억울하니까 블랙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할 때는 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 판사가. 이거요. 이런 사법부 정말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종북 주사파들의 이 군림하는 이 사법부 아닙니까? 예.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박영수가 구속됐습니다. 55클럽 전면 수사로 검찰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수가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9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했다. 이러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한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곽상도에 이어 50억 클럽의 두 번째 구속자입니다. 가증스러운 것은 이 박영수가 지 딸을 화천대유에 근무하게 하면서 화천대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서 총 11억 원을 받았는데 바로 그때가 박영수 이자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올가맸던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지는 허구한 날 정의의 사도처럼 쇼하고 피사실 공포해 가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 씨와 이런 관계자들을 올가 넣으면서 지는 지 딸 시켜서 뒷돈으로 뇌물 쳐 받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자가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다, 이런 회개망측한 주장을 했는데, 그래 제가 이거 논평한 적이 있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자도 아닌 자한테 엮여서 지금 감옥 갔던 것이냐. 이자가 화천대유 고문원에 있다가 사직서를 내고 특검을 하는데, 사직서에는 뭐라고 써있냐? 공직에 임명됐으므로 사직한다고 써있어요. 그야말로 지저분하고 천박한 자입니다. 박영수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55 클럽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의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선 권순일이부터 좀 시작하세요. 변호사 업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가. 다음으로 갑니다.